이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그 점점 커서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나중에 다룰 은하 계백과 사전까지 가면서 그 이오니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대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지향점이나 방식과 많이 일치하더라. 네. 그럼 뭐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서 내가 하는 게 이렇게 멋지고 관측적으로 다 이게 맞아. 그럼 사람들이 와 정말 맞네요. 우리 변할래요.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은 그런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사이언스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하는 칼세이건 살롱 2020 전국민 코스모스 읽기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이미영입니다. 과학책방 갈라 대표 임영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모스,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7장 밤하늘의 등뼈를 읽어보겠습니다. 밤하늘의 등뼈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미영님이 전에 네. 이 코스모스 책 얘기하면서 네. 그 제목 각 챕터 제목들이 네. 정말 멋지다 이런 이야기고 네.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건 정말 시다. 아, 시의 한 구절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네.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이제 여기서 은하수를 등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고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백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백본이라서 무엇이 가장 이렇게 이렇게 딱 기준을 삼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아마 이 이야기랑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은하수 그러면 뭐 서양에서도 밀키웨이 그래서 네. 이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되게 통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등뼈라고 하는 그 어떤 작은 부족에서 네. 사용하는 그런 걸 끄집어 온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되게 중의적인 것들 또 신선하면서 네. 하지만 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잘 진짜 뽑아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마 우주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만 물론 이제 칼세이건의 책이니까 그게 또 인간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겠죠. 네, 맞아요. 이제 네. 이미 다 눈치채셨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키워드를 뽑고 그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책에서 뽑아서 읽고 있는데요. 그 페이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여기 그 사이언스북스에서 나온 두 가지 책 중에 양장판에 화려한 그림이 있는 양장판은 아니고 지금은 특별판에 있는 책을 가지고 페이지를 기준으로 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밤하늘의 등뼈에도 세 가지 키워드 뽑아볼게요. 첫 번째 브루클린 도서관, 두 번째 왜 이오니아, 이거 다 지역마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우주관의 변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루클린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건 329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읽어보면 나는 별들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다. 내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그들이 가진 독특함이 완전히 잊혀지고 아주 평범한 것으로 취급받는 별들의 신세가 불쌍해 보였던 것이다. 나는 좀 더 깊이 있는 답을 듣고 싶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자 부모님은 내게 처음으로 도서관 카드를 건네주셨다. 그 도서관은 85번가에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정녕 새로운 세계였다. 나는 곧 사서에게 달려가서 스타스에 대한 책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녀는 클락 게이블, 진 할로 같은 남녀의 사진이 담긴 그림책을 가져왔다. 나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녀가 왜 그 책들을 가져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녀는 웃음을 짓고 다른 책 하나를 찾아다 주었다. 내가 원했던 바로 그 책 말이다. 내가 원하던 깊이 있는 답을 찾을 때까지 나는 숨을 죽이며 그 책을 읽어내려갔다. 그 책에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많았다. 그 책은 참으로 장대한 세상에 관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 책에 따르면 별이 태양이란다.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태양도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이고 별과 다른 것은 그저 우리와 가깝다는 사실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도서관에서 별을 발견한 이야기네요. 네. 네, 그 키워드가 지금 브루클린 도서관. 네. 브루클린은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뉴욕의 네. 그 한 부분이 맨하탄, 브루클린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네. 브루클린이고요. 네. 그다음에 왜 이오니아? 이오니아는 지금은 그리스 영역인가요? 터키 영역인가요? 이오니아 그리스 지역이. 그 지역이 그 다 근처에 네.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주관의 변천사 이렇게 뽑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잘 되시나요? 그러니까 책을 읽었으니까 물론 네. 다 연결되는데 네. 약간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연결시키는 게 또 이제 칼 세이건의 네. 그 힘인 거죠. 네. 그래서 브루클린 도서관 얘기하면 전 여기 가봤거든요. 네. 그 칼 세이건 이제 그 사상 기행 뭐 이런 시리즈 하면서 칼 세이건이 이제 브루클린에 살았던 집도 가보고 네. 도서관도 가보는데 이게 85번가가 아니라 86번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브루클린 퍼블릭 도서관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도서관이라는 게 칼 세이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어릴 때 이런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 그 이제 도서관에 대한 언급을 처음에 1장에서 조금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큰 의미에서 도서관 얘기 나와서 칼 세이건에서 도서관은 어떤 자기 자신의 우주의 확장.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도서관이 이제 작은 우주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확장되어 나가면서 가는데 이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그 점점 커서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나중에 다룰 은하 대백과 사전까지 가면서 칼 세이건 개인의 세계관의 변천을 보여주는 그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네. 그러니까 스타라는 책 들어간 책을 달라 했더니 이제 별 대신에 아이돌. 이게 진짜 별 대신에 아이돌 그랬는데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요. 네. 검색해 보세요. 빅뱅 검색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렇죠. 이거 뭐 빅뱅 우주로는 찾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네요. 평행 우주도 요즘 힘들어졌어요. 평행 우주 노래하는 가수들이 많아져가지고 스텔라 이런 거 쳐보세요. 안 돼요. 그러네요. 해성쳐도 안 되고 이거 너무 천문학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낯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스타 그러면 먼저 떠오를 게 아무래도 그 연예인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실 여기 이렇게 써놨지만 어느 곳에서는 되게 그때 느꼈던 좌절감 네. 이런 것들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이라는 게 지금은 어쩌면 여러 가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게 쌓여 있는 것을 넘어서서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옵션이 되었죠. 그런데 그렇죠. 이 시절에는 도서관만큼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집약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을 테니까 이런 호기심 많고 세상에 대해서 뭐를 알고 싶은 칼 세이건에게 있어서는 마치 웜홀을 타고 다른 세상으로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혼자 이제 깨우쳐 갈 거 아니에요. 뭐 여기 진짜 그렇죠. 이게 그 책에 따르면 별이 태양이란다. 태양이 별이란다. 그러니까 이걸 알았을 때 그렇죠. 이 기쁨은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서쪽 하늘에 맨날 저녁 때 뜨던 별이 있었는데 네. 그게 뭔지 몰랐어요. 주변에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부모님도 네. 모르고 학교가 이제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모르고 근데 학생과학이라는 잡지를 만나서 그 잡지를 보면서 스스로 깨달았어요. 금성이었어. 그때는 지금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제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태양도 사실은 수많은 별 중에 하나였다. 이거를 알았을 때 희열은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배워서 아는 것 같은데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다 태양 같은 거라고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거는 뭐 화성이나 목성들도 그거랑 비슷하게 빛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던 거거든요. 망원경으로 봤더니 저게 뭔가 그런 별이 아니라 주변에 그냥 지구 같은 거라니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랑 이게 좀 다르구나라는 거를 지금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있던 것들을 그렇게 확인하게 되면서도 되게 놀라운데 그 모르고 있던 것들을 정말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기쁨은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경험을 했었고 네. 갑자기 지금 말씀드리면 생각나는 건데 네. 그 1609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네. 만들어 갖고 이제 봤잖아요. 네. 달도 봤어요. 막 크레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성을 봤는데 4개의 위성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금성을 봤는데 이게 동그란 게 아니라 막 반달, 초승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 은하수를 봤는데 막 별인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와. 지금 배워서 알고 있는데 보는데도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망원경 처음 보면서 너무 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여전히 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날 때 정말 모르는 것들을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거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때 네. 그럴 때도 갖는 기쁨 같은 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서관은 사실은 어쩌면 새로운 거를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성격이 많이 변했지만 알고 있던 것들을 추억하기도 하고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브루클린 도서관을 칼세이건이 여기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어린 시절을 지배했던 자신의 그 세계관, 네. 우주관을 형성했던 아주 중요한 모티브이자 장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도서관 부분 읽으면서 이 등뼈라는 게 어쨌든 백본이라는 느낌이랑도 연결이 됐고 그렇잖아요. 은하수에 정말 많은 별들이 있는 것처럼 도서관에는 책이 그렇게 많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책 한 권을 뽑아서 읽기 시작한 다음에 쭉 이렇게 그거를 발견한 기쁨으로 찾아가는 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망원경 하나를 보고 별을 하나 봤더니 이게 이거라니 약간 이렇게 알고 나서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 느낌이 그래서 은하수랑 도서관이랑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부분에서. 아주 재밌는 대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서관에 간다고 우리가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을 장악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하수라는 것도 그 우리 은하의 어느 한 단면을 보는 건데 그리고 한 개 한 개에서 이렇게 연결시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그 백본 같은 네. 등뼈처럼 구조가 딱 생기고 그쵸.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의 어떤 그 세상을 보는 인식론적인 모형이 생기고 그쵸.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서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그 제목이랑 네. 브루클린 도서관이랑도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사실 칼세이건이 도서관 얘기를 여기저기에서도 많이 맞아요. 브루클린 도서관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얘기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 연결하고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세요? 만나면 너무 길어져. 시작하면 끝낼 수 없다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왜 이오니아인가? 요거는 34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하지만 왜 이오니아에서인가? 왜 특별할 것도 없는 동부 지중해 구석에 전원적인 해협과 섬에서 시작되었단 말인가? 왜 인도, 이집트, 바빌로니아, 중국, 중앙아메리카 이런 데가 아니었을까? 중국의 천문학은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중국 사회가 지나치게 전통적이어서 새로운 생각에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또 인도는 왜 아니었을까? 인도야말로 수학이 고도로 발달했던 문화와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나라가 아니었던가? 몇몇 역사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인도인들이 우주를 생과 사가 영원히 반복되고 영혼들과 우주들이 끝없이 순환하며 모든 것이 아주 정해져 버려서 새로운 것이라고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한다. 마야나 아즈텍 사회는 또 왜 아니었을까? 어떤 역사가들의 견해에 따를 것 같으면 그들에게는 기계를 발명할 수 있는 재능과 기계 발명에 대한 자극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야와 아즈텍 사람들은 아이들의 장난감을 제외하고는 수레바퀴조차 발명하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왜 이오니아에서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른 문명들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요. 되게 커다란 문명들, 우리가 얘기하는 4대 문명들에서는 왜 이런 것들이 시작되지 않았고 그냥 순수한 호기심과 과학적인 뭔가 이런 실험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이제 질문을 던지잖아요. 답을 네. 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 왜 이오니아에서인가 이 이야기는 이오니아에서 이제 기술적인 또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 발달해 있었고 그게 그 다른 지역이 아닌 이오니아에서 발생을 했었고 실제로 그리고 그런 학풍이 있었고 하지만 연결되지는 않았고 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으면서 다른 데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질문 던지는 게 이게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술 문명이 엄청 발달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발명들, 그렇죠. 바퀴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네. 다 사실은 그 과학이라는 것이 뒷받침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문명을
다 건설을 했어요. 중국인들이. 그랬는데 그러면 마땅히 그 현대 과학을 넘어오는 길목에서도 모든 것들을 주도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뭐 여기 약간 그 전통적으로 너무 꽉 짜여지고 있는 그런 권위주의 사회에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어떤 학자는 말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 과학사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잘 짜여진 문명이 네. 그러냐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건데 어쨌든 여기도 어떤 학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어떤 한 가지 견해를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랬던 것 같고 인도 또 얘기 나오고 사실 인도 수학 그러면 되게 고도로 발달했는데 네. 이게 요즘에 또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 쓰이죠. 19단 진짜로요? 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의문이 있어요. 왜 이런 문명권들에서 그랬을까? 근데 칼 세이건이 그 문명권들에서 왜 그런 게 멈췄을까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고 네. 이오니아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오니아를 보니까 그 이오니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사고 방식, 어떤 그 상황을 찾아가는 과정의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대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지향점이나 방식과 많이 일치하더라. 네. 이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왜 이어지지 못했는가 다른 거랑 비교를 하면 네. 그 이어지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유럽을 기준으로 하면 중세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원인들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네. 원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세상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상식적이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댈 언덕, 믿을 구석, 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어 라고 하는 정신적 지주로서 이오니아를 끄집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얘네들이 왜 지속되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 나갈 때는 우리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이거를 끄집어내고 싶어서 이오니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오니아가 다른 문명권처럼 이렇게 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아주 되게 그런 위대한 게 있었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봄으로써 현재 적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여기에 이오니아에서 왜 과학이 쇠퇴했는가에 대한 얘기로 연결이 사실 돼요. 이제 거기에서 보고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겠죠. 네, 370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면은요. 기능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통념과 천시 때문에 전도유망하던 이오니아의 실험 중심적인 방법론은 그 후 2000년 동안이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험을 통한 검증 없이 경쟁 중에 있는 가설들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으므로 과학은 실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발전을 할 수 없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큰 오점인 실험을 천시하는 생각이 오늘날까지 살아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실험에 대한 혐오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라는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역사라는 것이 성공한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 있죠. 그게 네. 이제 어떤 모형이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실패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도 역사에서 우리가 네. 관심 있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오니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게 다른 곳들은 왜 그랬을까 질문 던지고 그것에 대한 걸 하나하나 찾아가지 않은 것은 칼 세이건 마음속에 다른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20세기를 살았던 과학자가 지금 내가 지향점으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그 문화유산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오니아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반가운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너 그럴까? 그런 게 있었을까? 했을 때 거봐 이오니아 사람들이 했었어. 그럼 이제 이쪽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망했잖아. 이런 이유 때문에 망했어. 우리가 이걸 잘하면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를 다져나가는 네. 작업 이런 것들로 이오니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오니아에 대한 뭐 세세한 한 가지를 얘기를 안 하겠지만 네.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서 봐도 사실 되게 놀라워요. 그냥 지금의 어느 연구 집단의 얘기라고 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믿을 구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오니아가 그 그리스랑 뭐 터키 그 사이 네. 뭐 요런 데잖아요. 그쪽에 가보셨어요? 저는 그리스를 갔는데 네. 아테네하고 델피라고 하는 거예요. 신적인 데 있잖아요. 네, 그 두 네. 군데만 가고 사실은 네. 그 바닷가를 못 가봤어요. 아, 너무 아쉽죠. 네. 왜 거기에서인가라고 하는데 사실 그 지중해라는 어떤 그 시절에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자유롭게 오가고 사실 저희가 요 전편에 그 같이 봤던 네덜란드랑 약간 비슷한 느낌? 그러네요. 항상 무엇인가가 그냥 어떤 사상이라던가 정치적인 뭔가 이렇게 딱 규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면서 계속 교류를 하는 동네이잖아요. 그래서 뭐 뭘 해도 뭐 가치를 이렇게 두고 어떤 것은 막 고귀한 거 아닌 거 이런 것들도 별로 없던 곳. 약간 그런 공통점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칼세이건이 이제 그 일생을 사고 죽은 다음에 그 살아있을 때 하던 것들은 이제 나중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하면 칼세이건처럼 그 협업을 많이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같이 파트너로서 연구를 하고 그랬던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칼세이건은 정말 그 파트너들과 해서 논문도 많이 쓰고 작업을 많이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할 때 자기는 칼세이건을 말하자면 이렇게 기획자이고 그래서 관측을 직접 하기보다는 관측을 굉장히 잘하는 그 사람과 협업을 해요. 아. 그래서 관측의 중요성을 엄청 많이 하고 네. 어떤 모델을 세우면 그것을 이렇게 관측을 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나아가서 사실은 금성의 표면에 450도라는 것도 네. 전파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분석해 갖고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관념적인 것이고 그런 것뿐 아니라 관측이라든가 관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고 그런 것이 진일보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 기능적인 것들에 대한 네. 이런 것들 또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이런 걸 마침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왜냐면 현대 과학에서는 실험과 검증 이런 것들이 항상 되게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피타고라스 학파를 잘 모르긴 해요. 근데 피타고라스 학파가 실험을 천시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네. 뭐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테네 뭐 이렇게 나오면서 네. 그 철학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과학과 철학이 분리된 게 아니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게 사람이 사실은 지금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들을 실험하고 사고하고 모든 걸 다 하던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수학자처럼 느껴지지만 네. 사람은 사실은 교주예요. 아하.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거느리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피타고라스는 수에 밝아서 네. 이 하늘의 조화를 이거 음계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 뭐 숫자가 어떤 것을 지배한다고 하는 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워낙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니까 네. 교리를 뭐 하다가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수학교인가요? 그러면 진짜로? 뭐 일종의 그런 거죠. 수학 조화교 같은 거죠. 수가 조화로운. 아, 사이언톨로지랑 비슷한 네,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피타고라스를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네. 그런 것들 쳐내고 나면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이런 게 남는 아. 거지. 피타고라스 자신은 네. 아마도 더 그쪽에 경도되어 있었던 이런 어떤 종교 집단적인 성격을 갖던 무리의 수장이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피타고라스에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죠. 이런 의미에서. 어쨌든 그리고 실험 따위야 뭐 이런 그러다 이러셨군요. 보니까 이게 되게 관념적인 형이상학적이 되고요. 이런 전통이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09년에 망원경을 발명해서 이렇게 하늘을 봤더니 그렇잖아요. 뭐 목성에 위성도 있고 그래서 네네. 그걸 가지고 세일즈를 하고 마케팅을 하려고 네. 귀족을 모아놓고 보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저쪽에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군사적으로 네. 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나서 우리 같으면 지금 생각에 와 저렇게 잘 보이다니 이거 지금 내가 당장 사가지고 또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보고 이거 진짜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거 이외에 네.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은 조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갈릴레오 하여금 자기가 망원경을 발명하는 거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는데 가장 큰 요소가 네.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해. 그리고 그쵸. 그런 실험을 한다는 게 되게 천박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실험하지 않고도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 전통들이 있었던 건데 이오니아 쪽에서는 그게 이제 실용적이었던 거죠. 거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그런 전통의 맥락에 있는 네. 그러니까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오니아 얘기해서 갑자기 여러 가지 피타고라스 종교까지 봤고요. 세 번째 우주관의 변천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거는 384페이지에서 뭐 6페이지까지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머릿속에서 모형을 구축해보고 그 모형에서 귀결되는 관측 현상들을 예측하고 예측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예측이 실제와 맞지 않을 경우 그 모형을 과감하게 버리면서 모형을 다듬어 왔다. 생각해보라. 태양은 벌겋게 달아오른 돌멩이였고 별들은 천상의 불꽃이었으며 은하수는 밤하늘의 등뼈였다. 이론적 모형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또 파기하는 과정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인류의 진정한 용기가 과연 어떠했는가를 실감하게 된다. 아리스타르코스 이래 과학자들의 임무는 우주 드라마의 중심 무대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한 발씩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기도 전에 물러서기는 계속됐다. 이게 근대 과학이 발전해 온 것을 간단하게 정리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주관의 변천사라고 했는데 네. 뭐 이거를 뭐 가치관의 변천사라고 해도 되고 세계관의 변천사, 뭐 우주론의 변천사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생각하고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세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고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변해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관측을 해보니까 아니니까 또 바꾸고 그리고 요 밑에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기도 전에 물러서기는 계속됐다. 처음 한 발을 띄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렸지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 변천사라고 했지만 뭐 과학혁명의 시기라고 뭐 얘기하기도 해요. 네네. 근데 자세히 그냥 생각해 보시면 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지구가 중심이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중심이 되죠? 태양이. 그렇죠. 그 다음에 태양도 우리 은하의 중심이 아니었고, 근데 우리 은하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인간을 점점 변방으로 네. 쫓아내는 그쵸. 거죠. 네. 그러니까 변방으로 쫓아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보편화되고 평범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우주간의 변천사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툭 알아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관측하고 맞춰보고 맞지 않으면 변경하고 맞게 변경하는 거죠. 맞는 네, 것에. 네. 그렇게 하는 과정이었는데 여기는 엄청 이게 기계적이고 엄청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변한 것처럼 써놨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아, 그렇죠. 온 싸움과 전쟁과 온갖 싸움과 탄압과. 전쟁과 탄압과도 있지만 네. 그냥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게 크게 유턴하거나 이렇게 변할 때 네. 그 계기가 뭘까? 그럼 뭐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서 내가 하는 게 이렇게 멋지고 관측적으로 다 이게 맞아. 그럼 사람들이 와 정말 맞네요. 우리 변할래요.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은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차이인데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가? 그러네. 그런데 난 그냥 옛날처럼 할래. 뭐 이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 사회에서도 네. 그래 들으니까 네 말 다 맞고 다 좋아. 나 그냥 나 살던 대로 살래. 뭐 이런 거랑 사실은 개인 레벨에서 그렇지만 네. 전체적인 세계관을 바꾼다고 하는 건 되게 힘들어서 극단적으로 그런 말까지 해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죽어야 그게 바뀐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일반인들보다는 과학자 집단은 훨씬 더 좀 빨리 변해요. 네. 그냥 과학자들이 신봉하는 거는 네. 그런 관성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또 이런 것도 약간 종교적인 믿음이라고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학자들의 종교적인 믿음은 관측해서 나타나는 데이터에 대한 신봉이 너무 강한 거죠. 아. 그래서 그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거나 내 가치관이랑 다르다 하더라도 저거를 지지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쓴 이제 토마스 쿤이라는 분은 그 책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우주론이 나왔을 때 그것이 검증이 되었을 때 과학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우주론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쪽으로 정말 한꺼번에 샥 빠른 시간에 옮겨간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를 바꾼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까지 썼어요. 그 네. 불교에서 기독교 하듯이 이런 식의 의미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빨리 가는 것이 그 과학자들의 속성인데 네. 그것도 사실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잽싸게 움직이느냐? 그건 아니고 99.999%까지 이 기존에 있던 것이 패러다임이잖아요. 네. 그게 위기에 위기를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할 때 정말 우르르 몰려 넘어가는 거지. 그 네. 전까지는 대부분의 과학자는 그 정상 과학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다시 맨 마지막 구절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기도 전에 물러서기는 계속됐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네. 일단 고착화되면 관성과 이익에 있어서 이게 쉽게 무너지거나 박히기가 힘들어요. 근데 과학자는 그걸 스스로 허문다는 게 저는 엄청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게 종교랑 다른 거죠. 저는 그게 그 오랫동안 해왔던 이 시절에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쭉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 우리가 그때, 우리는 아니죠. 예전의 조상들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버텼는데 아니구나. 라는 걸 우선 위쪽에서 다 경험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라는 집단은 그런 속성으로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오니아랑 이제 좀 합쳐보면 네. 이오니아의 사람들은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고 있던 거 다른 세계관과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한 시대에 그렇게 다르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것도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그런 것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검증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되게 거기서 가치 있게 생각되었으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데서 통상적으로 한 것과는 다르게 그들이 보고 그들이 사고한 결과 지금처럼 실험할 수 없었을 테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주고 그거를 이렇게 해나가는 전통이 이미 이런 거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연결시키면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인류에게는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희망적인 거죠. 그렇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네, 세 가지 키워드 가지고 얘기해봤습니다. 책장에 잘 읽지 않고 있는 코스모스 꺼내서 다 읽게 하는 코스모스 재수생 프로젝트 저희 하면서 책 읽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녹화해서 여러분 만나고 있지만 업로드 될 때는 저랑 박사님이랑 화요일 4시에 실시간 채팅으로 같이 보면서 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사이언스북스에서 선물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채팅에서 뵙는 거죠?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 네.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그러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